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딱 일본과 미국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중국, 4위가 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들이 이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만 사형은 세계적으로 다 폐지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사형제도 이미 존치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국, 심지어 38개국 중에 3개국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자들 어떻게 됐죠, 다들? 거의 대부분이 뭘 받냐면 요즘에는 무기징역 받습니다. 1313명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흉악범들은 다 무기징역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최근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징역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냐? 이 무기징역은 법적으로는 종신자유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 몇 명이 풀려났을까요? 13명이 가석방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시대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이지 흉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준이 몇 년이냐 하면은 법으로는 20년이었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빨랐어요. 옛날에는 20년 기준도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옛날에는 무기징역을 받고 나서 13년 만에 풀려나요. 막 15년 만에 풀려나요. 또 그래서 갖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옛날에는 가석방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이 1313명 중에서 평생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년 생각해봅시다. 20년. 자, 정권이 4번 바뀌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아주 많이 풀어줬어요. 무기수들을 55명을 풀어줬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는 10명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다면은 최대치였던 문재인 정권을 이제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 풀려날 수 있는 가석방 될 수 있는 무기수는 몇 명이냐면은 22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1100명 정도는 문재인처럼 관대하게 해도 20년 동안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균 복역 기간이 이미 13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에 구속돼가지고 60, 70 됐는데 이미 다 이제 산송장인 거죠. 그리고 무기수들은 풀려나도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준법 감시센터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지나가다 뭐 하는지 하고 봤을 때 이제 준법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년 동안 감시를 해요. 가석방된 이후에도 발찌를 차고 20년 동안 감시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처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없다. 중국 정도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구나 뭐 사회 구조나 이런 모든 게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그걸 하든 말든 똑같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안 받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한국의 엄벌주의를 전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왜 근데 한국 국민들이 불만을 간다면은 흉악범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판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흉악범들한테는 무기징역 바로 때립니다. 한 명만 죽여도 때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유정 기억하십니까? 고유정 그리고 뭐 장대호 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10명, 20명 죽인 사람 아니에요. 단 한 명을 죽였습니다. 살인죄예요. 그리고 살인죄의 죄질이 불량해요. 왜냐면은 사체 훼손과 사체 유기를 했기 때문에 불량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뭘 받았죠? 이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못 풀려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명밖에 안 죽였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 명의 어떤 죽음도 너무나 큰 거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한 명을 죽인 일로 이렇게 모든 죄수들을 다 무기징역을 때리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아주 잘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범죄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었다면은 이걸 다 가둡니다. 이 사람들을 다 가두는데 한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더 세게 처벌하고 그 대신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실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걸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의 엄벌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미 감옥에 정원이 찼어요.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감옥에 1000명, 2000명 그냥 가둬놓으면 우리가 엘살바토르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문제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엄벌을 하려면은 제일 조건이 뭐냐면은 감옥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화성 여자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상경에서 법무부 앞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152가 된 이유는 부동산 문제에 있습니다. 감옥을 더 지어야 돼요. 감옥을 더 많이 지어서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대 가치가 가볍지 않아요, 이분들.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해요. 얼마나 나쁜 범죄입니까, 그게. 그냥 이게 성행위가 아닙니다. 성폭행이고 폭력이고 핵심이 뭐냐면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인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건의 강간을 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지 않는 이상은 피해자에게 돈을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공탁금을 걸고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것처럼 반성문을 쓰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풀려납니다. 이분들이. 저는 이거 아니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업무주를 할 거면은 뭐 더 잘못한 이 흉악범들을 더 세게 사형을 시켜버리자, 영원히 가두자 이럴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분들, 동물학대나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했는데 3번, 4번 했는데 심지어 5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7번 5번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 뭐 한 번, 2번 그래 한 번, 2번까지 감옥에 안 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했어. 심지어 사고가 났어. 인사사고 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도망쳤어.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됐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양형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선고하는 범죄 처단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걸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도에 2번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 몇 명일까요? 자, 53,000명입니다. 53,000명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걸렸어요. 2번 이상. 그렇다면 이분들을 다 구속시킨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감옥의 정원이 얼마죠? 4.8만 명이죠. 근데 여기에 4.8만 명 자리에 5.1만 명을 우겨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니까 2번 이상 하면 잡아가자 해버려요. 그러면은 10만 명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한 방에 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그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단순히 개인을 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형사사법제도를 집행하는 집행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같은 범죄 저지른 사람들과의 범죄의 균형을 맞춰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감옥 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엄벌주의에 반대하지만 처벌을 더 올려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강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흉악범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흉악범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외국이었으면 거의 대부분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올려야 된다. 이건 엄벌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감옥을 빨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감옥을 늘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감옥을 만들어야 된다. 유엔에서 이미 경고를 했으면 감옥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감옥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형량을 올릴 건 없습니다. 이미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굴 죽였다 그러면 저는 알맞은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차로 쳤다 그러면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을 다 가두면은 감옥에 붙여가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1년에 살인 200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3,000명은 살인입니다. 쌓인 거예요, 살인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판사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 가지고는. 음주운전 사기를 입혀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릴 거, 근데 특히 한국이 두 가지에 반대합니다. 성폭력과 음주 사고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양형질을 올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올 때
공간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감옥을 넓리자. 하지만 제도적으로 무슨 징역형은 이미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무기징역 받은 1313명 있잖아요. 여기 이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방화한 사람 있잖아. 90년대. 90년대 방화한 그 할아버지 누구 있었죠? 그 사람 사형수예요. 사형수예요. 네.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 지금 43년 1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18도 5.18 민주화운동 일어나기 전에 구성이 됐어요. 1980년도에 강도 살인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무기를 받았는데 아직도 안 풀어져.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처벌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엄벌의 나라가 맞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43년째.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의 법제도에는 더 이상 엄벌할 게 없다. 사형도 남아있다, 심지어.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럼 사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형수 55명이죠. 근데 2010년 이후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2010년 이후 확정자, 사형받은 사람 딱 4명입니다. 4명? 네. 2010년 이후에 4명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 2명은 군인이에요.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임도빈 병장 아시죠? 임병장. 그리고 해병대원이었던 김민차 상병. 김상병. 근데 이 사람들은 군 형법은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상관 살해죄 이런 거는 법정형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관을 죽이잖아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군 형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직결이니까. 직결 아닙니다.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무기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적지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 형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일반 형법, 인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법에는 바로 다이렉트 사형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적죄. 적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나머지는 사형은 없어요. 사형만 규정하고 있는 벌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형받은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관 살인죄, 사형에 처한다. 사형 안 처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그랬던 거였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강도 살인죄. 그쵸?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강간 살인죄죠. 이 경우에도 법정형이 뭐냐면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강간 이후에 혹은 그 범행의 실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만 처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 이것도 엄청난 나쁜 짓도 맞지만 그 처벌의 그 법정형이 틀린 거 아니죠, 사실은.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 빼버리고 사형에 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고. 자, 그렇다면은 민간인 2명은 누구였을까요? 다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장재진. 그렇죠. 한 명은 장재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오종근입니다. 오종근은 2013년도고 장재진은 마지막이었어요. 2016년도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자, 오종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청춘 남녀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된 이후에도 그 가신 애들과 내가 그냥 전생에 악연이 있었나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예요. 살인 이렇게 4명을 죽였어도 반성이 있어도 사실은 그래도 이거는 영원히 가두는 거 맞아요. 근데 반성까지 없으니까 사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전이 있죠. 여기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 2심에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제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위험 없는 절청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을 가져간 거예요. 이때
5대4가 나왔습니다. 5명은 사형제도는 합법이다, 합헌이다 라고 했고 4명은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왜냐면은 모든 인간은 행복과 존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5대4가 나왔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죽여요 제가. 그 다음에 살인죄는 헌법이 위반됩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람 처벌은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거를 일단 인용도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받아준다 치면은 9대 0이에요. 당연히 합헌이잖아요. 근데 사형제도 자체가 5대4가 나왔다는 거는 이 제도에 거대한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도 폐지 직전에 어떻게 됐냐면 5대4였어요. 7대2로 이런 헌법 불합치하기 전에 5대4였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장제진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무라니까 아주 집요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배관공을 위장을 해가지고 다른 동에 배관 한 내역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을 했고 그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해한 다음에 이제 전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보여준 다음에 어머니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살리고 싶으면은 이제 나와 성관계 해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중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가 이제 뛰어내렸는데 평생 이제 버릴 수 없는 그 정도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죄질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놈도 이 장제진도 재판장에 가가지고 반성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그 시신 앞에서 부모님 시신 앞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강간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성폭행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사람이 이러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제 응급처치를 요구하면서 이제 뭐 옷을 벗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형을 더 이상 선고를 안고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예 선고를 안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죠? 김태현 기억하십니까? 김태현은 3명을 죽였습니다.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과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언니까지 이렇게 3명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3명을 죽였지만 왜 무기징역이 나왔냐? 더 이상 사형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2명을 죽여서 사형을 받아요. 근데 사형이 집행된다 해봐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만 사형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국가의 이름으로 뺏고 없애버리는,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아주 궁극의 형벌이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인데 그것이 어떤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시대의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EU와의 문제가 또 있고요. 이제 이 2가지만 얘기하고 안 듣겠습니다. 저는. 네. 자, 사형제도와 우리 또 이게 있습니다. 오판 가능성. 18세기 영국의 판사 윌리엄 블랙베리. 그 사람이 뭐라 했죠?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게 형사의 어떤 그런 건데요. 건국 이래,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을까요? 국가의 이름으로 920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253명은 좌파였습니다. 좌익 사상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형이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순 사건에 가담했어요. 그러면은 피고인은 국헌을 물러나고 대한민국의 어떤 통치 질서를 괴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였다. 따라서 사형에 처한다. 한 개인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게 사형인데
그냥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형을 때린 거예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다 파기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통치 질서를 교란케 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하였다. 사형이다 했는데 이후에 70년 지나고 나니까 국가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형받았던 그 여순사건 가담자들이.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판 가능성.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합헌을 내릴 때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이렇게 있다 했는데 또 근데 오판의 한계도 있지만 시대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의 아까 말했던 이것처럼 지금 누가 폭동을 일으키고 막 공산주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잡았어요 우리가? 사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잖아 솔직히. 지금가 7년 나오죠 이석기처럼. 근데 어떤 시대에는 그걸로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2023년이 아니라 1980년에 저질렀으면은 무죄인데 지금 저질렀으면은 사형이고 그때는 사형이 아니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재단하는 최악의 형벌인데 그 형벌이 균형 없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용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진태 씨입니다. 자, 이 김진태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1992년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본인의.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 저기 사람이 아버지 죽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상상적 경험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냥 살인이 아닙니다. 존속살인이에요.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감히 이제 판사가 이걸 보고 이놈은 사람이 아니구나. 감히 아버지를 살해해? 너는 사형을 받아야겠다. 한 명은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건 극악무도한 폐륜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정황을 봅시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23살까지 아버지를 죽이는 순간까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같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건 날에도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계속 때리니까 순간 분개해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유기와 훼손까지 한 건데요.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판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1992년도에 그 가부장적인 재판관들이 판결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 존속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섰다고 해봅시다. 제가 변호사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끔찍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어머니가 그러한 폭력 피해를 입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의 범행의 어떤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판결한다. 사형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무기징역도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존속살인을 해도 최근에는 너무 끔찍한 폭력을 당하던 이제 사람이 이제 아버지 죽였어요. 그러면은 징역 10년, 징역 7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도덕은 우리가 믿고 있는 윤리는 언제나 시대적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은 그렇습니다. 사형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1만 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무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의 도덕은 시대 한계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목숨을 빼앗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김진태 씨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때 사형 당했다 해봅시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무죄, 지금은 뭐 몇 년이 나올 일인데 이미 지금 31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감형받아서 무기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역 중이고요. 또 이유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형 집행을 하면은 무역 제재를 합니다. 관세에서 타격받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관세는 문제 생각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미국이랑 일본도 그냥 그 돈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얼마한다고 국가 입장에서 개인 돈이면 많죠. 그게 근데 국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EU와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은 절대 관세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범죄 인도예요. 범죄인 인도. 2007년도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체포된 한국 범죄자를 인도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야 된다. 뭐냐면은 그 범죄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논리가.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5명을 살해했어요. 연쇄살인이에요. 심지어 뭐 범죄와 결합한 살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잡힐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이제? 유럽. 바로 이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유럽에 가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자수합니다. 프랑스에 체포돼요. 그러면 인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도대도 조건이 뭐냐면 사형시키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혀가지고 아이고야 저는 이제 사형 안 받습니다 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사형을 부활시켜요. 만약 부활시켜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잡혔으니까 사형시키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잡혔으니까 사형 안 시킨다. 이거는 형평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사형 같은 무거운 제도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 했을 때 없어요. 없습니다. 이 2007년 조약을 했다는 거는 국회에서 이미 사형제를 폐지할 걸 이미 결심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이 사형제를 부활하기 어렵다. 만약 부활하면 김태형 같은 사람들은 사형 안 당한 사형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다 감안해 보면은 도저히 이거 부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대로 사형제를 폐지를 하고 무기징역형을 이제 뭐 가석방 심사를 제대로 하면은 이대로만 사형만 이대로 됩니다. 사실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자들은 이미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 김진태 씨 같은 사람들, 시대의 한계 때문에 혹은 피해자가 적거나, 그러니까 뭐 이춘재 10명 죽였잖아요.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석방 심사에 안 오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굳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이거를 2010년에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다. 만약에 이거를 해도 안 된 사람 안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정말 3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가석방 쳐서 있으나마나 이 사람 못 나와요. 김태현 씨는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앉아서 할까요?